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이론 2장, 전개와 자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개와 자개는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에선 전기자기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기자기학은 전기학과 자기학을 말하는데 이때 전기학이란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전기를 해석할 때 필요한 전기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전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유공간 내에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전하 주변에는 어떤 것이 형성이 되죠? 자, 그렇죠. 전하 주변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장을 우리는 전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개자가 이일개자니까 전기의 영향이 또는 전기의 힘이 이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자유공간 내에 전하가 존재하면 전하 주변에는 전기장 또는 전개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전개 내에 한 점에서 작용하는 힘과 에너지를 해석하면 우리는 이를 전기학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학은 뭘까요? 자기학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자기를 해석할 때 필요한 자기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자하 또는 자극의 색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해서 앞에서는 힘과 에너지를 구하는 매개체가 전하와 전기장이었다면 자기학에서는 자하와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학과 자기학은 개념이 같습니다. 개념이 같고 힘과 에너지를 구하는 매개체만 다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의 주제가 정전개와 정자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개와 자개와 차이는 뭐가 있냐? 자, 여기서 정자라는 거는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전하와 자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적 상태가 아니라 정적인 정전하, 정자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전하, 정자로부터 발생하는 전개와 자개를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정전개, 정자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전개에 대한 특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상태인 것만큼 에너지는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최소 에너지 분포를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것만큼 이 주변에 작용하는 전기의 힘이라든가 에너지에 크게 변화는 발생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안정적인 전기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전기자격을 배울 때는 이와 같은 정적인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동적인 해석의 변화량을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전개와 정자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속과 자속입니다. 먼저 전속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전기력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전기력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의 힘을 나타내는 척도로 선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특정 공간 내, 자, 이 공간이라는 거는 전기력선이 수직 방향으로 통과하는 임의의 단면적을 말합니다. 해서 이 공간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이 많으면, 자, 다시 말해 이 공간에 선이 많다라는 거는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해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크게 되면 이 공간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도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전기력선의 밀도가 작으면 이 힘 또한 역시 작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1쿨롱의 전하로부터 발생하는 전기력선이 몇 가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공간 내에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다시 말해 도체에 전하가 충전이 되게 되면 이 도체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이 공간을 우리는 전개 또는 전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개 내에 한 점에서 작용하는 힘,
자, 이 힘을 뭐라고 하냐? 자, 바로 전개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전기력선의 총수 또는 전기력선 수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입실론 분의 Q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거는 유전율인데 이때 유전율은 뒤쪽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1쿨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선이 몇 가닥인지 그 부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공간에 대한 매질을요, 우리가 공기 또는 진공이라고 할게요. 자, 물론 공기와 진공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거에 따른 유전율을 분석을 했었을 때 근사치로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진공내 또는 공기내 하게 되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매질이 공기와 진공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 매질이 공기 또는 진공이 되면 이때 진공 중의 유전율을 우리는 입실론 제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실론 제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상수인데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자, 쉽게 8땡이 5땡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해서 우리가 1쿨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 선수가 되니까 이때 전하 Q는 1로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지수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8.85분의 10의 12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8.85를 근사치로 10이다 한다 하더라도 이때 전기력선이 몇 가닥입니까? 1쿨롱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거의 10의 11승계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를 해석할 때 이런 전기력선을 사용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기력선을 간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전속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속, 플럭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이 전기력선이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속은 묶을 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속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쿨롱의 전하에서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생하므로 속자를 사용하여 1쿨롱의 전하당 한 개의 전속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1쿨롱의 전하로부터 만들어지는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의 묶음, 이 다발을 우리는 앞으로 전속이다 라고 정의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전하로부터 발생하는 전기력선 수와 전속선 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봐요. 자, 우선 전기력선 수는 얼마입니까? 입실론 분의 Q개가 되는 거죠.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칙 이름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속선 수는요, 우리가 1쿨롱에서는 한 개의 전속선이 발생한다고 했던 것만큼 전속선 수는 전하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가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개념을 잡아주고 있죠. 따라서 이 그림만 살펴보게 되면 전기력선이 마치 플러스로 출발해 마이너스로 끝나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에 대한 특징은 플러스로 출발해 마이너스로 끝난다 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요. 자, 다음에 자속입니다. 이 자속도 앞에서 얘기한 전속과 같은 개념이에요.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해석할 때 필요한 최소 단위를 우린 자하 또는 자극의 색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자하의 단위로 웨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자석을 배치하게 되면 플러스 자하에서 마이너스 자하로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발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계 또는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자계 공간 내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자계의 색이
또는 자기장의 색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웨바. 자, 우리가 자하의 단위를 웨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웨바로부터 발생하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뮤분의 m이 돼요. 자, 여기서 뮤는 투자율인데, 자, 이것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1웨바로부터 만들어지는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의 묶음을 우리는 자속선이다라는 개념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선의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웨바로부터 발생하는 이 전기력선의 묶음을 한 개의 자속선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속선 N은 자하 M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플럭스, 속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 기호를 파이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파이.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전속, 그리고 지금의 자속, 그리고 나중에 조명공학에서 배우게 될 광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빗다발 있죠? 이런 빗다발의 묶음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속, 자속, 광속 전부 다 이런 플럭스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 기호를 모두 파이로 쓴다는 점, 이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전체와 유전율입니다. 자, 먼저 유전체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절연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절연체면 절연체지 대체 전기적인 절연체는 뭐냐? 자, 그거는 여기 있는 유전체라는 단어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자는 끌유자에 전기전자 몸체자로 전기적인 특성을 끌어내기 위한 또는 유도시키기 위한 절연체를 우리는 유전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은 이런 놀이 했을 거예요. 자, 이건 책받침은 아니지만 책받침이라고 할게요. 책받침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이렇게 마찰시키고 난 다음 머리 위로 가져가면 머리카락이 부 하고 뜨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마찰을 통해서 책받침 표면에 정전기가 유도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정전유도 현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절연체에 어떤 작용을 시켰더니, 자, 여기서 작용이라는 거는 뭐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표면을 얇게 벗겨내는 박리 또는 외부에서 전개를 인가시켰을 때 정전 유도 현상이 발생되는 이러한 물체를 우리는 유전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콘덴서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덴서라는 거는 배터리와 같이 전하를 축적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콘덴서의 구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 전급판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여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유전체를 전기적인 절연체라고 했죠. 자, 근데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유국분자가 존재하는 절연체도 유전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국분자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분자라는 거는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 핵과 그 주변에 전자가 놓여져 있죠. 자, 이때 전자가 외부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면 자유전자라고 부르고요. 출입이 불가능하면 우리는 구속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양성자를 우리는 플러스 전하, 그리고 요 외부에 있는 구속전자를 우리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과 같이 전하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전하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를 전기쌍극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해서 이 유국분자라는 거는 여기서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해서 전기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우리는 유국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쌍극자를 띠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량이어야 돼요. 물론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때 전자, 이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가 바뀌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이 외곽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아니라 구속전자여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유전체 내부에는 수많은 전기 쌍극자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중성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콘덴서 외부에다가 전하를 충전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충전되는 전하를 우리는 진전하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진전하에 의해서 유전체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전기력선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전기력선에 의해서 유전체 내부에 있는 유국 분자는 이와 같은 재배열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하나의 쌍극자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 여기하고 여기요. 이와 같이 인접해 있는 쌍극자끼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중성 상태가 되는 거죠. 해서 여기에 표시가 되는 이 영역의 전하들이 전부 다 중성 상태인 다시 말해 중화 현상에 의해서 최외곽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만 남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극이 딱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는 전기 분극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해서 자 이렇게 전계 내에 전기 분극을 일으켜 전기적 성질을 유도할 수 있는 자 전기적 성질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물체를 우리는 유전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전율이에요. 그럼 유전율은 뭐냐? 자, 유전율은 유전체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전기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적 특성은 뭐냐? 자, 첫 번째는 전개의 세기가 되겠고요. 물론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능력을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전개의 세기와 정전 용량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전기적인 특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콘덴서 양 극판 사이에 유전체가 없었다면 전기 분극 현상이 안 만들어지겠죠. 해서 콘덴서 내부에 작용하는 전개의 힘, 다시 말해 전개의 색이나 전기력선은 이와 같이 진전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전기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하를 우리는 분극 전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분극 전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분극선이 작용하겠죠. 다시 말해 전기력선이 작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전개의 세기는 또는 전기력선은 진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력선에서 분극전하에서 발생한 전기력선을 빼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전체 내부의 전기력선 또는 전개의 세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냐? 콘덴서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요. 자,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흡입력이 작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극전하에 의해서 더 많은 진전하를 땡기려고 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전전 용량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적인 특성 비율을 우리는 유전율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 자, 이건 진공에 대한 실험 상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 타 도서를 보게 되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요. 희한하게도 우리 전기 자격증에서는 8.85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그냥 8땡이 5땡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 페럿 퍼 메타예요. 이때 페럿은 정전 용량에 대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이당 정전 용량의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입실론 S는요, 비유전율이 됩니다. 자, 비유전율에 대한 정의는요, 두 개의 콘덴서를 제작을 하는데
이때 극판의 면적이라든가 극판의 간격 그리고 재질이 모두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콘덴서가. 대신에 첫 번째 콘덴서는 양 극판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콘덴서에는 유전체를 삽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콘덴서를 진공 콘덴서, 여기를 유전체 콘덴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양 콘덴서에 동일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이때 충전되는 전하량은 어디가 많을까요? 자, 당연히 유전체 콘덴서의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자, 왜냐면은 자, 여기다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전기 분극을 일으키면서 더 많은 전하를 땡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공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보다 유전체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진공 콘덴서에 대한 정전 용량을 C제로, 유전체 콘덴서의 용량을 C라고 하게 되면 이때 C0분의 C를 하게 되면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진공 콘덴서에 대한 정전 용량을 C0라고 하고 유전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EC0라고 하게 되면 두 개는 두 배만큼에 대한 특성 차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 특성 B가 만들어져요. 이때 말하는 이 실험 상수 비율을 우리는 비유전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때 비교하는 매질에 대한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콘덴서와 유전체 콘덴서의 우리가 어떠한 특성 비율값을 비유전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C0보다는 C값이 더 크겠죠. 유전체 콘덴서 용량이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유전율에 대한 개념은요. 여기에 있는 진공 중의 유전율 값에다가 자, 이렇게 진공에 대해서 비교한 비유전율을 곱해줘야지 전체 유전율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비유전율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비례상수가 되기 때문에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반드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 또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요. 진공의 비유전율은 얼마가 될까요? 진공의 비유전율은 진공 콘덴서와 진공 콘덴서, 다시 말해 C0와 C0를 비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의 비유전율은 자, 다시 말해 진공 콘덴서와 공기 콘덴서를 비교하게 되면 자, 이것 또한 역시 약 1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공과 공기의 비유전율이 비슷하므로 여기 나와 있는 입실론 제로를 원래는 진공 중의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많은 책자에서 공기 중의 유전율이다라고 표현하는 책자들도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진공 상태의 유전율과 공기 상태의 전체 유전율이 거의 근사치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외우셔야 되는 게 쿨롱 상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쿨롱 상수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인데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입실론 제로와 9 곱하기 10의 구승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입실론 제로는 36파이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고요. 10의 구승을 지수법칙 이용하게 되면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구승 되겠죠? 물론 요거를 계산기를 이용해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쿨롱 상수값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구승이다. 반드시 암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성체와 투자율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성체라는 거는 자, 이름 그대로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물체다. 그리고 자성체가 자성의 성질을 갖는 현상을 우리는 자화현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해서 자화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막대 자석 내에 자성체를 배치할게요. 이때 자성체 내부에 이 화살표로 표시가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 자석의 힘을 낼 수 있는 분자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여기 화살표가 N극,
반대쪽을 S극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성체 안에 있는 수많은 자구가 서로 랜덤하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자석의 성질을 띠지 못하겠죠. 자, 이거를 다시 보기 좋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화살표가 N극, 반대쪽이 S극의 자구를 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성체에다가 자계를 인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계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는 자구가 스핀 운동을 하면서 자기 방향으로 일자로 배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구가 이렇게 일자로 재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자구는 여기 N극과 S극이 만나니까 여기 부분도 중화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요. 여기 부분에 중화 현상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최외곽의 N극, 그리고 반대쪽에 S극이 되는 자석에 대한 성질을 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자화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막대 자석 또는 자성체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반으로 자르게 되면 자,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에 S와 N, 요 위쪽에서도 N과 S 이렇게 극이 또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성체는 항상 자구가 NS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독립된 자극, 다시 말해 N이면 N, S면 S 이런 독립된 자극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NS, NS 두 개의 자석이 되고요. 4등분하면 4개 모두 다 NS 자극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자화 현상이라는 건 앞에서 설명한 분극 현상과 내용이 동일하죠. 자, 다음으로 투자율입니다. 이 투자율은 자성체 또는 철심 내에 얼마만큼 자석을 잘 투과시킬 것이냐 또는 자석을 잘 끌어당길 거냐에 관련된 비례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율은 앞에서 얘기한 유전율과 마찬가지로 진공중의 투자율 뮤제로와 비투자율 뮤S의 곱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때 진공중의 투자율 뮤제로는 실험 상수값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유전율의 단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유전율의 단위는 페로퍼 메타였고요. 그리고 투자율의 단위는 헬리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 소자에는 세 가지가 있죠. R, L, C가 있습니다. 이때 L의 단위가 헬리가 되고 C의 단위가 페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유전율은 C에 관련된 상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투자율은 L에 관련된 상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투자율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 자극 사이에 자성체를 배치 안 할게요. 그러면 주 자극에서 만들어진 자기력선은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쭉 진행되겠죠. 자, 근데 주자극 사이에 자성체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성체에도 N극과 S극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이와 같이요. 그러면은 여기 자성체로부터 발생된 자기력선은 주자극으로부터 발생한 자기력선과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주자극에 의한 자기력선의 힘을 떨어뜨리는 감자력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는 자기력선이 진출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정의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자기력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성체 외부로 가고자 하니 반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성체 안으로 끌어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자, 이 특정 공간 속에 자기력선이 2개였는데 자,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기력선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화 현상에 의한 감자력 때문에 자기력선이 6개로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둘, 자, 6개 맞죠? 6개로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에 대한 비투자율은 3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이때 매질이 공기라든가 진공 상태였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없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공기 또는 진공의 비투자율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자성치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자기력선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주변에 있는 자기력선들을 전부 다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투자율은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쿨롱 상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쿨롱 상수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자, 앞에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었고, 자, 여기서의 쿨롱 상수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암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